오는 6월 1일부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 1분기 수출이 13% 늘어나 역대 1분기 수출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폭을 다시 띄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서일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 서명 날인을 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갱신 계약 등에서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는 실제 거래되는 건수들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정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과 또 5월 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 연구기관, 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이 1,465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1분기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한 작년 1분기보다 12.5%, 반도체 호황을 누린 2018년 1분기보다 1%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 무선통신, 의약품 등에서 증가폭이 컸고 석유 제품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가 만들어낸 신수요가 그 원인이라 분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7%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올해 2월 첫째 주 이후 꾸준히 축소되다 10주 만에 다시 커진 겁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 효력 논란이 주가 띄우기 의혹으로 번지자 시장 감시에 나섰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 유산균 음료인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일 주가가 30%가 넘는 급등락을 보이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통상적 시장 감시 차원에서 보고 있다며 어떤 종목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세 조정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되는지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의 발표 내용을 믿고 주식을 샀다 고점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성공적으로 뉴욕 증시에 데뷔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70억 달러 거부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나스닥에 직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주당 328.28달러의 거래를 마쳐 준거 가격인 250달러보다 31.3% 급등했습니다. 주당 381달러의 거래를 시작한 코인베이스는 몇 분 만에 429.54달러까지 치솟아 장중 한때 시가총액의 1,120억 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첫날 시총은 85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자금 유치 당시 80억 달러로 평가됐던 기업 가치가 3년 만에 10배 이상 치솟은 셈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성장으로 38살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70억 달러의 자산을 갖게 됐고 세계 100위권의 거부 반열에 올랐습니다.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증시에 상장한 거래소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50개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대규모 거래소로 100여 개국 5,600만 명의 고객이 이용 중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을 가상화폐가 월가 금융시장 주류에 진입하는 이정표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고 상장과 함께 앞으로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점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라이벌 업체인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을 단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서울자치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제한한 입지가 36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들은 낡은 주거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열을 올리는 분위기인데요. 이 와중에 성북구는 도심 복합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은데도 단 한 곳도 추천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공재 개발에 공모했으나 노후도 등 주거정비 지수가 미달돼 탈락한 성북구 장위 11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이들은 성북구청에 수차례 방문하며 서울시에 입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구청은 장위 11구역뿐 아니라 성북 5구역과 장위 12구역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성북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후보지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추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 시행자인 LH 실무자가 방문해 3월 12일 이후에도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다고 일러줬지만 구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LH에서 성북구청에 직접 찾아와서 이제 구청에서 추천할 수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구청에서는 우리 12구역을 추천할 수 없다라고 도시재생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 문제를 가지고 추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장위 11구역이 도시재생지역이라 입지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이사대책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보완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 내에 가로주택 조합이 설립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도 불충분합니다. 정비업계에선 조합 설립인가 권한을 가진 구청이 정부의 공급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구청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경제TV의 질의에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미 일부 구역들이 컨설팅 및 후보지 제안 신청서를 국토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청서를 받은 국토부가 판단할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5대1 액면 분할을 통해 국민주로 변신한 카카오가 거래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액면 분할은 통상 기업의 가치 평가엔 큰 영향이 없는데요. 주가에는 긍정적 재료로 읽히기도 하죠. 증권가에선 카카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더 간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 거래 재개 첫날 7.5% 급등하며 12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당 11만 1,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카카오는 장중 20% 가까이 뛰면서 1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55조 원을 넘겨 장중 시총 5위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 문턱이 낮아지면서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거래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들의 IPO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지분을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미국 상장 추진 소식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카카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며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5만 2천 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목표 주가 상향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과 엔터 등 공격적인 행보를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며 비대면 대장주로 우뚝 선 카카오. 기존 강자인 네이버와의 격차를 벌리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3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 시장 심리지수는 12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140.8포인트보다 11.8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경기도는 전달보다 5.9포인트, 인천은 3.9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7.5포인트 내린 겁니다. 업계에선 이사 공급 대책 이후 공공재개발이나 도심 고밀개발 사업 후보지가 잇따라 발표되며 급하게 주택을 사려는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회사 GM이 LG와 함께 테네시주의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오는 16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제2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들어설 예정이고 총 23억 달러 규모 사업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 규모로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오하이오에 짓고 있는 제1배터리 공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제2공장 추진은 GM의 전기차 회사 변신 노력과 LG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일명 따상을 기록하며 코스피에 화려하게 입성했던 하이브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예정돼 있어 주가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립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기관 투자자에 배정한 공모주 중 25% 규모인 106만 주의 6개월 의무 보유가 해제됐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보유한 총 1285만 주도 오늘자로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올해 IPO 대어로 꼽히며 지난달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는 18일 기관 보유 물량 24.7%가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현 주가가 공모가 대비 2배가량 높은 상태여서 차익 실현 매물 부담에 향후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소기업계와 경찰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술 유출 관련 수사 강화를 요청했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 강화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과 경찰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민생범죄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계와 경찰이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한병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해 기술 유출 예방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한욱 부울경 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찰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및 대책 마련, 무허가 정비업에 대한 합동 단속반 운영 및 단속 등이 건의됐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기업 간 거래관계 불공정 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중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치안산업진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에는 순직 경찰관 자녀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순직 경찰관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비트코인 뭐 자고 나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상승세가 거침없고요. 개당 가격이 8천만 원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상승 추세 앞으로도 계속될지 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두고 상반기 중에 1억 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오늘도 뭐 8천만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 뭐 미국 상장한 코인베이스 소식도 한몫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간밤 뉴욕 증시에 직상장했죠. 상장을 하자마자 주당 381달러의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몇 분 만에 429.5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한때 시가총액은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조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계기로 가상화폐가 월가 금융시장에 주류로 진입하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 역시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하는 사례가 좀 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들도 이 대중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인데요.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박성준 교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인식이 안정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자산이라는 그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진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뉴욕 멜론 은행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일반인한테까지 확대되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는 암호화폐를 이게 사기나 거품이 아니라 이게 자산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겠죠.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결론은 가격이잖아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올해 1억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지금 시장 전망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우선 정확히 가격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격 1억 원 돌파에 있어서는 올 초부터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 꽤 있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1억 원 달성이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긴데요. 박성준 교수 그리고 이어서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고요. 문제는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올해 안에 1억으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상향에서 그 상승 각도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진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상향 곡선은 지속할 거다. 어떤 경제 전문가는 한 6억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고 시장의 어떤 인식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근데 공급은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예측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보다도 훨씬 한 두세 배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그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이 한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 돼요. 이제 아직은 규모가 뭐 한 5분의 1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이 실물 자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금이나 뭐 이런 자산들은 자산 변동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실물 자산의 또 다른 어떤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정말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도 한 두 배는 더 가도 그게 이상하진 않다. 조금 전에 허재환 연구원이 단서를 좀 달았잖아요, 전제를.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화면인데 실제 정부 제도권에서도 뭐 비트코인이 주류로 인정받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돼요. 우리나라, 미국 정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줍니까?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의 출시라던가 기업들이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정부가 앞서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박성준 교수, 허재환 연구원 이어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문위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이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이질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움직이질 않잖아요.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산으로 인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실체가 없고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한 3, 4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소통을 안 하시잖아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적인 시장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아직 얼마 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특근법이나 과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제도권화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본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을 인정하셔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빨리 짜야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좀 논란인데 사실 그 부분은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금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져도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기관들도 어떤 그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안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씩은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은 이게 투자 자산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또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투기적인 과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아직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이 가상화폐 자체를 어떠한 자산으로 사실은 좀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투자 자산이다라고 딱 확정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책 당국이 과연 그걸 이제 승인을 할 수 있을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문점이 사실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비트코인 ETF라든지 비트코인 펀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과연 승인을 해줄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면이 상당히 좀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융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전기 자율주행차에 활용하는 지능형 헤드램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첨단 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집약한 차량용 LED 모듈 픽셀 LED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픽셀 LED를 사용하면 광학 시스템과 방열 구조 등을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어 헤드램프 크기를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제품은 정교한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을 구현해 전방이나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헤드램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일아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봄답게 날이 변화무쌍합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흐려져 곳곳으로 비가 올 텐데요. 서울, 경기, 충남은 아침에, 강원과 충북, 전북과 경북 내륙은 낮에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10mm 정도로 많진 않지만 강원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오전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약간 나쁘겠고요.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이맘때보다 기온이 낮지만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강릉 18도,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는 광주 10도, 대구 7도로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함이 감도겠습니다. 서해 중부와 동해 중부 먼바다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은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상의 물결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